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지표에 따라 기준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해 메디케어 부가세를 올려 메디케어 기금을 20년 더 쓸 수 있도록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결혼율이 2020년 50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치매 발병률을 40%나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회견,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북핵 위기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백악관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국빈 방문하도록 초청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국빈 방문해 주도록 초청했다고 7일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국빈 방문하도록 초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1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이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에 국빈 방문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4월 26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성대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미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도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양국 대표단은 저녁에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도 함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차 뉴욕을 방문한 데 이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국빈 방문하는 것이며 국빈 방문이므로 관례상 미국 내 다른 도시도 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워싱턴 DC 지역에서 한인 동포들과의 만남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경제 번영을 주도하는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입장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단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다고 부각시키고 이는 70주년을 맞은 철벽 같은 한미 동맹과 미국의 흔들림 없는 한반도 안보 공약,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안보와 양국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화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보기 드물게 취임 후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므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물론 북한 핵 위기 공동대응, 대중국 견제에서 한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1년 동안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욱 바짝 다가서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란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 지표에 따라 기준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2일 회의에선 금리 인상에 다시 속도를 내서 0.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 중반 기준금리 수준도 당초 5.25%보다 훨씬 높은 6%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모두를 놀라게 했던 고용 열풍과 소비 지출 급등, 물가 재상승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에 다시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연방상원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왔다면서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1월의 고용 열풍과 소비 지출 급등, 물가의 재상승 등 경기 지표들이 잇따라 예상을 뛰어넘게 나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서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가장 명확하게 금리 인상에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될 것임을 예고함에 따라 3월 21일과 22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지금까지의 예상인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상하게 될 것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다시 속도를 내는 동시에 올해 기준금리 수준도 예측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준이 올 중반 평균 5.1%, 즉 5.25% 내지 5.5%까지 금리를 올린 다음 중지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이 수준도 최소 5.5% 내지 5.75%까지 더 올라갈 것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올해 이른바 종말 기준금리가 6%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대로 전개되려면 연준은 3월 22일과 5월 3일에 2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 22일 0.5포인트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 내지 5.25%로 5%에 도달하게 됩니다. 5월 3일에도 0.5포인트 더 올리면 5.5 내지 5.75%로 6% 금리 시대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고용과 소비지출, 물가 진정세 등의 지표를 더 보고 인상을 중지하기 직전의 종말금리를 6월 14일이나 7월 26일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제로금리에서 4.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4연속으로 최대폭인 0.75포인트씩 인상했다가 12월에 0.5포인트, 올 2월에는 0.25포인트 인상으로 2연속 속도를 조절한 바 있으나 3월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올 1월에 미국 실업률이 3.4%로 5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가 51만 7천 개나 일자리를 늘린 고용 열풍을 기록했고 소비지출은 2년 만에 최고치인 1.8%나 급등한 반면에 1월 CPI 소비자 물가는 6.4%로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친 데 이어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5.4%로 반년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 메디케어 부가세를 올려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메디케어 기금을 2050년까지 20년 더 쓰도록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 하원은 세금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의 수혜 시작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정면 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장이 기금 고갈 시기가 다가오자 워싱턴 정치권이 상반된 해결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등 6,45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는 앞으로 5년 후인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미 의회 예상국이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은퇴자 6,6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10년 후인 2033년이나 2034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민주당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세금을 올려 기금을 확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하원은 수혜 시작 연령을 70세로 올려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두 가지 중에 메디케어 기금 확충 방안부터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메디케어 기금 확충안은 첫째,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현재 부과받고 있는 메디케어 부가세 3.8%를 5%로 인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여받은 메디케어 당국과 제약회사들 간의 처방약값 낮추기 협상 대상을 더 확대해 10년간 2천억 달러를 추가로 절약하자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이런 조치를 시행하면 메디케어 기금 고갈 시기를 현재 2030년에서 2050년까지로 늦춰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노년층과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불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기금 확충안은 백악관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대신 연방상원에서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샌더스 워런 법안은 현재 연소득 16만 200달러까지 12.4%의 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얼마를 벌더라도 상한선만 내고 있는 사회보장세를 25만 달러 이상으로 받고 그 사이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이 채택되면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2033년에서 2046년으로 13년 더 미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하원 의원 222명에서 173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스터디 커미티는 메디케어 수혜 시작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 궁극적으로는 70세로 올리고 사회보장연금은 현재 67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채택되면 사회보장연금이 1년에 $10,000 내지 $13,000나 삭감되는 결과가 나와 공화당 지도부도 아직 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절벽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결혼율이 2020년 50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후에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 이외에도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결혼율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성인의 기혼 비율이 사상 최저에 도달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결혼은 미국에서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1970년대부터 이혼율 증가, 결혼율이 감소해왔습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결혼한 성인의 비율은 몇 년 안에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결혼하는 연령은 수십 년 동안 높아져 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대부분의 남녀가 20대 초반에 결혼한 반면 2011년 초혼 연령 중간값은 20대 후반이 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0대 중반 이후에 대부분의 미국인이 기혼이지만 이들의 비율도 1960년 이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현재 결혼한 성인 비율의 감소가 젊은 층에서 가장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혼인율이 50년 만에 최저치, 즉 미혼 여성 1000명과 28.1건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미혼 여성 1000명당 28건으로 혼인율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혼인율 감소의 요인으로는 많은 사회적 현실이 포함됩니다. 첫째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동거, 1인 가구, 편부모 관계를 포함한 다른 다양한 동거 방식이 생기며 결혼이 아닌 많은 방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육 역시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성인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교육 수준에 따라 결혼할 가능성이 모든 그룹에서 감소했지만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가장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결혼율 감소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소득이 증가해서입니다. 가족 인구 통계학자들은 여성의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의존하는 여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PAW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남편보다 수입이 많은 여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여성의 높은 소득 능력과 대학학위가 없는 젊은 남성의 경제 전망 감소가 최근 결혼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경기 침체는 직업 기술과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추세를 악화시켰습니다. 인구 절벽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감소하는 결혼율과 출산율이 하나의 문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장서일입니다. 캐나다와 영국의 공동 연구진이 미 국립 알츠하이머 조종센터의 참여 노인 12,388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비타민 D의 섭취가 치매 발병률과 진행률, 사망률을 40%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고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할 뿐 아니라 영양제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치매 발병률을 40%나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치매 학술지, 알츠하이머와 치매, 진단평가 질병감시지 입원호에 실려 많은 실버 인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대와 영국 엑서터대 공동 연구진은 비타민 D 섭취제와 치매 간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국립 알츠하이머 조정센터의 연구에 참여한 노인 12,388명 중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4,637명과 보충제를 먹지 않는 7,751명에 대해 지난 10년간 치매 발병 여부 등을 추적 조사해왔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그룹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고 그 결과로 수명 연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기간 동안 비타민 D군을 섭취한 그룹은 먹지 않는 그룹보다 40%나 발병률이 낮았으며 19년 동안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2,696명 중 2,017명은 치매 진단 전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매 진단 후에도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한 경우는 83.6%가 5년 넘는 생존율을 보였고 섭취하지 않은 경우 68.4%에 불과했습니다. 비타민 D는 모든 그룹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 알츠하이머 관련 유전자 비보유자, 치매 전조 증상 중 하나인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기 전 사람들에게 효과가 더 뛰어났습니다. 다만 개인별 비타민의 기준 수치를 알 수 없어서 비타민 D의 적극적인 용법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D 복용군은 전체적인 발병률이 낮았지만 비타민 D가 치매를 예방하는지 발병률을 낮춘 건지는 개인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복용자의 비타민 D 결핍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논문의 발표자인 이스마일 교수는 지금까지 뇌에 영향을 주어 치매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졌던 비타민 D를 10년간의 추적 조사 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실제로 주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지능력 저하가 시작되기 전에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것이 특히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치매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햇빛을 잘 쬐지 못해 비타민 D는 만성적으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약사와 상의해서 기존에 섭취하던 영양제와 중복으로 섭취해 과다하게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나이에서는 비타민 D를 햇빛 쬐기와 양질의 수면, 계란 등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관리하면 다른 건강적 이득까지 얻기 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는 노년층의 경우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적정량의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추가해 먹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